빠르면 내년, 그리고 적어도 2, 3년 이내에 다음 팬데믹이 가능하다. 코로나19는 어린이들에서 희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병의 특성상 2세 미만의 아이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의 가장 그리고 무서운 점이 되겠습니다. 생리적인 체계, 신체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아를 보는 의사들은 별도의 트레이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걸 저는 간과하고 몰랐네요. 네네.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락다운을 해버릴 겁니다. 봉쇄를 해버릴 겁니다. 봉쇄를 하죠. 네,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자발적인 봉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표영호TV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보급 인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건강 얘기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하면 코로나보다 센 그 사망률이 50%에 이르고 제2 코로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사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감염 전문가들은 이미 넥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오긴 오는데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오느냐를 지금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CDC나 WHO 같은 곳들은 빠르면 2, 3년 이내에 다음 팬데믹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에는 실제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과거에는 뭐 항공기나 뭐 선박이나 이런 걸 타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그런 시대에는 이런 팬데믹이 30년 내지 40년 간격으로 유행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만 해도 1889년에도 1891년에 네. 그 아시아 독감이 돌았습니다. 네네. 이때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추산입니다. 예. 그리고 1918년에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저희 교과서에서 배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측정이 가능했던 대유행이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약 5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 8년에 또 아시아 독감이 한번 돌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네. 1968년도에도 홍콩 독감이 유행하면서 한 8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기를 보면은 한 30년, 짧게는 한 20년 정도 주기로 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감염병의 발견, 네. 그리고 유행이 5, 6년 간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2019년 겨울에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에서 확인이 된 상황에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5, 6년 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빠르면 내년, 어이쿠. 그리고 적어도 2, 3년 이내에 다음 팬데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야,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잊어먹지도 못하고 있고 계속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런 대감염병이 또 한 바퀴 돈다면 이건 정말 재앙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그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지난달에 그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대유행 준비를 하자라고 이미 정부가 선언을 한 상황이고, 문제는 그런데 지금 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에 상당한 인원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 확보나 아니면 사람의 확보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의 차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네.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는 어린이들에서 희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병의 특성상 2세 미만의 아이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생아 영유아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소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전국에 1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병상 수도 상당히 적고. 이거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소아청소년과라든지 또 저희 감염내과도 지금 400명이 안 되거든요.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대유행과 관련된 대응 인력, 특히 이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정책이 이렇게 다 걸렸었죠. 걸리면서 실제로 이런 필수과라고 불리우는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뭐 이런 데가 흉부외과 뭐 예. 이런 데가 지원자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력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예. 다음 팬데믹이 실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인플루엔자 계열의 바이러스로 유행이 시작이 된다면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예. 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되는 소아 어린이들이 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인플루엔자 유행의 가장 그 어려운 점이 그리고 무서운 점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 밀크시슬, 밀크시슬은 간에 좋은 건데 41% 폭탄 세일인데 이 제품이 이게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왔어? 진짜 41% 해주는 거 맞지? 네. 이거 어떻게 잡아왔대? 배우팀이 많이 컸네. 41% DC도 해주고. 깜짝 놀란 게요, 교수님. 코로나19 사망률이 0.6%. 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 저 이거 보고 기절했습니다. 50%.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19도 초기부터 사망률이 치명률이라고 하죠. 치명률이 0.6%는 아니었고요. 예. 뭐 이것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0.6%이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1% 정도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최대한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행했던 예. 이유, 그러면서 이제 고위험군을 최대한 보호했던 전략들이 이제 잘 맞아 들어가면서 예. 치명률을 이렇게 최대한 낮출 수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치명률 부분에서는 아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치명률이 낮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잘 넘겼는데요. 네. 어떤 병이, 특히 감염병이 세계적인 유행을, 대유행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치명률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왜요? 치명률이 너무 높으면 전파되기 전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류인플루엔자가 50% 치명률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우리 사람에게 처음 감염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면역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단도 빨리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가려면 이 인플루엔자가 전파력이 일단 높아져야 되고 예. 치명률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아져야지. 적어도 뭐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10% 미만의 사망률까지 떨어져야지 아마도 이 팬데믹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전파하기 전에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전파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50% 정도의 치명률이 되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전에 중증 상태가 돼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이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또 하나는 50% 치명률 상태에서 이 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락다운을 해버릴 겁니다. 봉쇄를 해버릴 겁니다. 봉쇄를 아예 다 네,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자발적인 봉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파가 더 안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치명률이 이렇게 50%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걸리면 뭐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력이 커서 막 대유행이 된다, 안 된다기보다 걸리면 일단 위험하니까 이게 네. 무서운 거예요. 뭔가 이게 병이 도지면 경제는 완전히 끝난 거네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손실을 준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2009년에 신종플루. 예. 이게 한 1년 정도 유행을 했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전체 인구의 적어도 4분의 1 이상이 감염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신종플루는 치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그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한 26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경제 손실이 한 8조 정도 났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유행을 했거든요. 예. 마지막 최종 그 사망자가 워낙 5, 6개월 이상 그 투병을 했기 때문에 전체 유행 기간은 8개월로 치지만 네. 실제 실제 유행한 건 딱 3개월 유행을 했는데 이때 38명이 사망을 했는데 경제적 손실은 한 20조 원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적었지만 경제적 손실은 더 컸네요. 네, 근데 코로나19는 3년 이상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4,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1경 7천조 정도 경제적 손실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1경 7천조 7천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적어도 메르스 20조보다는 훨씬 많고 한 수백조 손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실제 그 당시 3년 동안에 예. 굉장히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받았고요. 그리고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산업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졌죠. 네, 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조의 그런 손실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대한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 대응 체계를 네.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제 저희는 감염병과 관련된 대비 대응을 항상 이 군사적인 그 안보하고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런 정도의 그 국방비를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이런 대비 대응에는 전투기 몇 대 비용이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팬데믹을 겪어봤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데, 조류독감, 뭐 조류인플루엔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정말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걸 뭔가 예방하려면 어떤 게 지금 당장 필요할까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인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대하고 항상 저희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투에 진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 용서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감시가 잘 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디서 유행하기 시작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감시 체계를 잘 갖춰야 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는 가금류, 예. 가축,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이 걸리는 인플루엔자도 원래 사람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새들이 걸리다가 이 새들이 결국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말, 돼지, 그 집에서 키우는 오리, 닭 이런 데서 감염이 되면서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종간장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미국의 소, 예. 뭐 말 이런 그 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들이 발생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간장벽을 확실하게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파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치명률이 낮아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사람 인플루엔자도 그래서 타입 A형, B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타입 A형 같은 경우가 이제 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타입 A. 예. 그래서 그 타입 A의 새로운 변이인 조류인플루엔자 사람에게 넘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감염되는 병들이 결국은 신종감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표면에 있는 항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H항원과 N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H항원은 한 18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고, 네. N항원은 9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믹스 매치를 하는 거죠. 예, 막 이렇게 X로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람한테 주로 그 감염이 알려진 거는 H123 예. 그리고 N12 이것들이 이제 조합을 이루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미국에는 H5, 그러니까 H5 그리고 N1이 지금 결합이 돼서 사람 간에서는 이렇게 전파가 잘 안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는 조류인플루엔자도 감염이 되고 사람 인플루엔자도 감염이 되거든요. 돼지가. 네, 돼지의 신체 내에서 만약에 이게 재조합을 이뤄가지고 사람에 대한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가 재조합이 되면, 예. 이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기는 거죠. 그 2009년 신종플루도 처음에 돼지독감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의 돼지 농장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축산가나 이런 데 반발이 심해서 그 말을 신종플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스와인플루라고 해서 돼지독감이 공식 명칭입니다. 아, 원래는 그거 했는데 네네. 뺐죠, 그 단어를.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겁나는 게 사실 이 감염병인데, 이거 지금 사전에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예. 지금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WHO나 이런 곳에서 다음 팬데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정을 예.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양을 비축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백신을 초기에 빠르게 그 공급할 수 있는 양산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웬만하면 다 됐군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얼마나 비축할 건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타미플루라고 많이 이제 예. 알려져 있던 예.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우리나라에 비축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전 인구의 한 17% 정도가 예. 바로 쓸 수 있는 양을 비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면 뭐 타미플루 그런 걸로는 강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저희가 생산 라인도 되게 잘 잘 되어 돼 있어요? 있고요. 실제로 그 겨울에 인플루엔자, 사람 인플루엔자가 돌고 이럴 때 이 타미플루 계열의 약제를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유통량이 존재하는 약이거든요. 다행인 거는 지금 이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 타미플루 계열의 그 성분명은 오셀타미비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셀타미비어 계열에 잘 듣는 걸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비축을 잘 해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감염돼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예. 의사 간호사들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인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문성이 조금 다른 영역이어도 예를 들면 뭐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급하면 이 인플루엔자 환자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소아 청소년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소아과 책 교과서의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아는 어린이의 축소 부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소아는 완전히 다른 면역학적인 체계, 이러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생리적인 체계, 신체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아를 보는 의사들은 별도의 트레이닝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는 간과하고 몰랐네요. 네네. 그래서 이 소아 볼 수 있는 의료진 확보가 예. 지금 상당히 좀 난항이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성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처럼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인력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예.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뭐 대비한다고 이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개인위생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손위생이라든지 기침예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주셔야지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기타의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손위생이나 기침예절을 조금 더 뿌리기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종플루 유행하던 시기에 예. A형 감염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이게 좀 실명을 얘기해서 개그맨 박명수 씨도 A형 감염 그때 걸려서 정말 위험했거든요. 명수가요. 예. 그때 굉장히 힘드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신종플루 돌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손 씻기 했거든요. 예. A형 감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손 씻기 잘하고. 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행성 결막염도 없어져서 네. 안과 선생님들이 파리를 알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손 씻기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인위생, 손 씻기 이거 어린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기침예절도 마찬가지죠. 이 문화를 자리 잡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정보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잘 전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관심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닥치지 않으면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 채널에서 이 방송을 지금 하는 이유도 뭔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저희가 굉장히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관련돼서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위기감을 만들기 위해서 더 부풀렸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백신을 팔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음모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고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막 제기하면 사람들이 음모론에 관심 가지니까 거기에 막 치중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의 양이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를 덮을 정도의 양을 생성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게 또 이제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여전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좀 속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우리 엄주식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귀감이 되는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